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 이곳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은 중국의 헛기침 한 번에도 순식간에 멸망해버릴 거라며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미국인 교수의 연설이 시작되자 강의실 내부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요. 솔직히 아무리 전 세계에서 날고기는 학생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지만 제게 있어 이곳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날고 기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의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수재였고 늘 다른 친구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저는 1등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 제게 있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처음으로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중국 속에서나 통하는 인재였는지 전 세계의 인재들이 전부 모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는 그저 중하위권 수준밖에 안 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거든요.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봤자 저는 중위권의 문턱을 겨우 넘을 뿐이었고 저는 이러한 1등은커녕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권 근처도 못 가는 황당한 상황에 그저 현실 부정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한국인 유학생들은 늘 1, 2등을 다투며 항상 최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워낙 그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중하위권의 성적의 분포에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숫자는 적어도 늘 최상위권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에게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 상당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대국인인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적으로 늘 중국의 지배만을 받아온 속국 한국인의 발끝에조차 못 따라온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을 실력으로 이기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들을 끌어내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매번 학과 성적 1, 2등을 다투는 석진에게 다가갔고 수업 시작 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석진의 멘탈을 박살내버리기 위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석진,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그런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래봤자 한국은 중국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잖아. 즉, 중국이 변심을 하면 내 조국은 3일 만에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너는 나라도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야. 그게 소국인의 운명인 것이지. 도대체 돌아갈 곳도 없게 된 내게 공부가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하지만 멘탈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공부에 통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석진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제 공격에 대꾸조차 안 한 채 자신의 공부에 잘만 집중했거든요. 아니, 그는 아예 저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저는 열등감이 치밀어 오르며 오히려 석진의 멘탈을 부수려다 제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1, 2등만을 차지했기에 모든 학생들이 석진의 이름과 얼굴까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중위권 성적만 차지하는 학생이었기에 마치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던 모양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감히 속국인 주제에 중국인을 무시해? 한국인들은 수준이 낮고 중국인들과는 달리 매우 쉽게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오고 있어. 중국 입시는 수억 명이 참여하는 시험답게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미국 대학교로 유학 오는 인재들이야. 그러나 한국은 고작 인구가 5천만 명뿐이므로 마땅히 훨씬 더 쉬운 시스템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특히나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므로 이런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유학 오는 중국인들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 같은 수준 미달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죄다 미국 대학교에서 추방당해버려야 해. 석진은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제 존재를 눈치챈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제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는커녕 그저 귀찮다는 듯 몇 마디만 툭 내뱉고 다시 자신의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의 입시가 그렇게나 치열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우수한 민족이라면
왜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어느 학과나 한국인 학생들이 1, 2등을 독차지하는 거고 한국인 학생들보다 몇 배나 숫자가 많은 중국인들은 잘해봤자 중위권 성적에 그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죄다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바보들이잖아?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면서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중국을 탈출하고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못 와서 안달이지? 현재 미국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 중국인들은 늘 중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자랑스러운 최강국의 대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구태여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건지 모르겠어. 한국인 석진의 말에 저희의 설전을 은근슬쩍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소를 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의 멘탈을 박살내려다가 오히려 제 멘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고 그의 반박에 대꾸조차 못한 채 그대로 강의실을 박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몇 주 동안이나 이때의 개망신을 도저히 잊지 못했을 정도로 이건 중국에서 늘 존경만 받아왔던 제게 있어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으로 남았는데요. 심지어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이때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던 저는 결국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이번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대국인으로서 소국인에게 완전히 무시당한 이러한 상황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삼촌은 중국군 장성이셨고 당연히 중국의 위대하고 강력한 점들과 속국 한국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면모까지 모조리 파악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 석진을 논리로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 삼촌께 도움을 요청하니 삼촌은 모름지기 대국인은 절대로 소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제게 거의 속성 족집게 강의를 해주듯 석진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삼촌이 제공해 주신 정보 덕분에 거의 중국 군사 전문가 수준의 막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저는 중국의 명예를 다시금 드높이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반드시 석진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했고 그렇게 오늘이야말로 모두 앞에서 석진에게 개망신을 줄 날이라고 생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한 채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1등을 독차지하던 석진을 말싸움에서 완전히 제압한다면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중국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속사포 같은 한국 비하를 쏟아냈죠. 이봐, 석진. 너는 아직도 내 충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국 출신인 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기술력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한국은 중국의 헛기침 한 번 해도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말 거야. 현재 중국이 만든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좀 봐. 한국산 스마트폰은 구닥다리 취급을 받으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때 중국 스마트폰은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며 모두가 중국의 기술력을 우러러보고 있지. 이러한 중국의 기술력은 군사 분야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 기술력을 통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3일 만에 완전히 점령할 수 있어. 그러나 석진은 여전히 제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더군요.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 앞에서 잔뜩 흥분한 석진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석진은 제 말을 뚝 잘라버리며 제 말이 전부 맞으니 이제 그만 연부를 외우고 꺼지라며 제 앞에서 대놓고 이어플러그까지 끼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결국 감히 대국 출신인 저를 벌레 보듯 하는 한국인 석진의 태도에 저는 열등감이 폭발해서 석진의 이어플러그를 강제로 뽑아 던져버렸고 속국 출신이 감히 중국인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얼굴에 침을 튀어가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멍청한 한국 놈들. 너희가 그렇게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간 마치 청나라 앞에서 굴욕적으로 군신관계를 부르짖으며 조아린 너희 선조처럼 중국의 발밑에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간청하게 될 거다. 하지만 저는 제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언제 오신 건지 교수님이 저를 진정시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학생, 그런 차별적인 발언은 삼가주시죠. 그건 교내규칙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되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위반 시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엄격한 규칙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건 좋은 교육 주제가 될 것 같군요. 자, 제가 대신 학생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은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맞붙으면 정말로 중국이 승리하게 될지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교수님이 중국의 강력함을 보증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14억 중국인과 5천만의 한국인과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중국을 선택할 게 분명할 정도로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경악스러운 강의를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중국인 학생은 분명 중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고 그 예로 중국산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자, 여기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 중에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 중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말로는 애국을 외치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전부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부끄럽게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시금 한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강의실 내부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삼성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번쩍 손을 들더군요. 특히나 미국인이셨던 교수님마저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셨기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자, 중국 학생. 중국인들조차 자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국산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또한 중국인들은 자국을 떠오르는 초강대국의 대표자쯤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현실은 중국은 아직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은 전부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거든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지만 매번 혁신을 거듭하며 최첨단 기술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은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보다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어요? 아까는 그렇게나 큰 소리를 치던 중국 학생이 갑자기 조용해졌군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울 거거든요. 자, 분명 학생은 한국과 중국이 붙으면 중국이 3일 만에 한국을 정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황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한국과 중국이 맞붙게 된다면 어떤 국가가 승리할 것 같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희롱당한 상황에서 이건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거의 유일한 질문이었거든요. 도대체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의 상황에서 한국에 배팅을 할 멍청이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당연한 질문에도 중국 편을 들기를 주저했고 결국 교수님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도대체 무엇을 주저하는 건가요? 설마 이 질문에 숨겨진 트릭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숨겨진 트릭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토 면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작은 국가일 뿐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플라이급 복싱 선수라도 그저 그런 헤비급 선수에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체급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많이 나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 병력만 비교해봐도 그렇죠.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기에 14억 인구 자원을 통한 무한한 징병 잠재력을 보이는 중국은 그야말로 마치 군수품 공장에서 무기를 찍어내듯 추가 병력을 파병할 것입니다. 물론 군사자산의 숫자를 비교해도 그렇죠. 한국은 단 550대의 전투기를 가졌을 뿐이지만 중국은 무려 3,400대의 전투기를 가졌거든요. 잠수함과 해군 함정 숫자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렇듯 모든 비교에서 열세를 보이는 한국은 어떠한 좋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연설에 어깨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강국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그저 콧바람만 불어도 멸망시킬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맞았던 거고 그런 주제에 감히 한국인 따위가 저를 모욕하다니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의견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플라이급과 헤비급의 싸움의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은 표면상으로는 플라이급처럼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플라이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도 위험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께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병력, 그리고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이게 최선의 병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군인과 더불어 300만 명의 예비군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에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 병력까지 합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5천만 국민들 중 절반이 별다른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저 50만 명의 예비군 병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즉, 실제 전투가 시작된다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수적 우위를 차지할 거라는 것이죠. 중국의 14억 인구수는 무한한 징병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결국 군사훈련을 거쳐야 할 것이고 2년 이상의 실전 경험을 마친 전문 전투인력인 한국군에 의해 한국 본토에 상륙하는 족족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다음으로는 무기의 질입니다. 중국은 분명 무기에서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본다면 한국은 확실히 중국에 비해 압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일단 중국의 무기들을 좀 들여다봅시다. 중국의 무기는 숫자만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형편이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산비리로 인해 중국군의 전투기 및 전차의 핵심 부품들은 죄다 떼어가서 팔아먹은 상황이며 중국의 무기들은 애초에 성능 뻥튀기가 몹시 심하거든요.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된 중국산 무기는 영하의 조건 등에서 작동이 아예 안 된다거나 저절로 폭발한다거나 하며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질 낮은 무기들이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기는 어떨까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방산 기술력으로 가장 각광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로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폴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자타공인 방산 기술력 강국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미사일만 해도 그렇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로 중국 깊숙한 곳을 자유자재로 타격할 수 있거든요. 현무보는 사거리 800km의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 번의 타격으로 중국의 군사단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무5를 개발해냈고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9톤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인 현무5는 중국 군사기지를 몇 분 만에 완전히 잔해로 만들어버리며 중국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전의를 잃고 말 것입니다. KSS-3 잠수함의 SLBM은 어떻고요?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유일한 비핵 국가로 베이징, 상하이 및 주요 군사기지를 수중에서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은 수적 우위를 통한 해상 봉쇄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중국은 한국 본토에 도착하기도 전에 괴멸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중국 함대가 출항하기도 전에 중국 해군 기지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중국의 낡은 미사일 방어 기술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극초음속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한국이 미사일을 쏘는 족족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고 아무리 인해 전술이 유구한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는 중국이지만 한국이 현대에 개발해낸 최첨단 미사일은 그러한 인해 전술로조차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점은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은 AI 기반 전쟁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중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AI 기반 타겟팅 시스템을 개발해낸 국가로 한국형 AI는 99%의 정확도로 미사일 공격을 계산하여 화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중국군의 지휘부 및 각종 중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아직도 중앙 집중식 지휘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군에게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군사기지와 전력망, 통신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고 그야말로 두 눈과 귀를 잃어버린 중국은 당황만 하다가 그대로 한국의 미사일 폭격의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은 장기전 및 소모전에 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은 시간만 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국을 완전히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완벽한 전투 체계를 구축한 국가로 이 나라의 약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중국의 거대한 경제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쟁에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 부문을 마비시킬 것인데요. 한국은 전 세계 하이엔드 메모리 칩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용 AI 처리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끊는다면 중국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기술 붕괴에 직면할 것이며 무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유럽과 같은 한국의 글로벌 동맹은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테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왕따 국가인 중국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기에 중국은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딱히 유리할 것도 없게 됩니다. 그 틈에 한국은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찍어내며 중국에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겠죠. 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결국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교수님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인가?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덧붙인 설명만 들었을 때는 결국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고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저는 당황과 공포, 불안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긴장시킬 생각인지 또다시 입장을 바꾸셨죠.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선전을 보일 테지만 그래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이 가진 총알과 포탄의 수보다 중국의 인구수가 더 많은데 도대체 이런 좀비떼 같은 중국군들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어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중국군은 한국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중국이 가져가게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수와 국토 면적 덕분에 전쟁 자체는 이겼지만 한국의 저력으로 인해 팔다리가 잘리고 얼굴도 완전히 짓뭉개져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된 불구의 상태로 전락했기에 아예 회생불능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쑥대밭이 된 중국 본토에는 도시를 유지시킬 최소한의 인구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핵심 시설 및 모든 인프라가 박살이 났기에 중국은 그야말로 석기시대쯤으로 돌아간 채 목만 남아 인공호흡기로 목숨만 간신히 연명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전쟁에서 이긴 건 이긴 것이므로 교수님은 중국은 한국보다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들은 마치 한국은 절대선이고 중국은 절대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이긴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한숨을 쉬며 눈물까지 글썽였거든요. 학생들은 뭔가 뜻밖의 결과를 기대한 눈치였고 저는 이들의 편파적인 태도에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가 그리 좋다고 저렇게 응원하는 건지 그들은 한국이 숨기고 있는 얍삽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도저히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과 아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고려해보건대 저는 한국은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의미가 없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한국군의 모습을 고려해보자면 한국은 그저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리는 학자들이 감히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국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의 추가적인 말씀에 강의실은 일순간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은 워낙 참전 용사를 대우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인을 무참히 쓰러뜨리는 그림을 원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나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교수님이 입을 땜과 동시에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미군 동료들은 처음 한국군을 본 순간 실망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국가인지도 몰랐고 그저 연합군의 부대 이름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거짓고르란 행색을 보아하니 그건 부대 이름이 아닌 어디 이름도 없는 가난한 국가에서 온 거지부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시아에서 온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거지부대는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부대원들에게도 하나같이 조롱받을 뿐이었죠. 정말로 대부분의 동맹군들은 한국군은 훈련이 부족하고 규율이 없으며 현대전을 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군에 대한 인식은 첫 교전이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한국군이 전투에 돌입하자마자 전장은 바뀌었거든요. 교착된 지 수개월은 되었던 전장은 한국군이 돌입함과 동시에 1시간 만에 연합군이 점령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국군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저희 모두는 한국군에 대한 웃음을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숙련된 것이 아니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트콩들은 무자비했고, 그들은 당시 최강이었던 프랑스군과 미군들과 싸울 때도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런 베트콩조차도 한국군과의 전투에서는 도저히 맥을 못 추렸고, 자신들과 비슷한 생김새의 동양인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아나기 바빴거든요. 물론 그 후로도 한국군의 믿기지가 않는 모습은 계속됩니다. 한국 군대는 단순히 숙련된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처럼 싸웠거든요. 한국군은 은원패의 전문가였고, 밤에도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매복 상황에서 치명적인 정글 전쟁 전술을 구사하며 일순간에 베트콩들을 전멸시켰어요. 우리는 늘 베트콩의 기습에 당하기만 했지만, 한국군은 그러한 도저히 잡히지 않을 것만 같던 베트콩들을 역으로 기습으로 전멸시킨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은 마치 지옥에서 온 군대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보통 연합군의 경우 선발대가 공격을 받으면 그 즉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곧바로 엄폐 후 보고를 하며 폭격 지원을 요청하는데, 한국군은 그러한 기습을 그저 정면 돌파하여 아예 베트콩 기습부대를 끝까지 추적하여 무참히 박살내버리거든요. 어느 한국군 고위 장교는 그렇게 공격만 받았다 하면 꽁무니를 빼고 폭격 요청을 하면 베트콩 놈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나 죽여주쇼 하며 목을 내빼고 있어주겠습니까? 미군은 다들 겁쟁이들밖에 없나요? 기습은 기습으로 맞대응하며 강대강으로 끝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미군의 멍청한 전술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에 미군은 전쟁 중 처음으로 남의 군대의 조언을 듣고 전술을 전면 수정하는 역사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정말로 한국군은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한 번은 구타를 당해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베트콩 장교를 신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데, 그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미군은 겁쟁이이고 전혀 두렵지 않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한국군 이야기가 나오자 그 당찬 얼굴은 엄마를 잃어버린 3살 아이처럼 변하더니 한국군은 정글의 악마라며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잔인한 베트콩들마저 완전히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한국군은 같은 편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잔인한 총격전 끝에 우리는 한국 전초기지 근처에 캠프를 차렸는데, 저는 그들이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돌보며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탈진으로 인해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제가 어깨에 총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저는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한국 병사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옮겨주었거든요. 일전에 한 한국군 고위 장교는 저에게 한국군인은 혼자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남고 함께 죽는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고, 저는 그저 그래 어디 한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나 보자 애송이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고 겁쟁이이자 애송이는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결국 애송이였던 저는 한국군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군 사령관조차 만약 내가 베트콩과 맞서야 한다면 한 명의 한국 군인보다 베트콩 10명과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용맹하던 한국군들은 전후에마저 완벽했고, 그런 한국군을 직접 겪어본 저로서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 패배를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과의 베트콩의 교전비는 1대 40으로 한국군은 1명이 전사할 때 베트콩은 40명이 전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군은 비율만 놓고 보자면 최소 사상률을 기록하며 가장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고, 최대 사살률을 기록하며 한국군 개개인의 임무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이런 무지막지한 한국군을 대체 어떻게 막을 생각인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온 군대입니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을 억지로 침략해서 병합한 기형적인 나라고, 이런 나라의 군대가 위기의 상황에 단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악마처럼 싸우는 귀신들은 단일 민족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합력을 보여줄 것이고, 동료 한 명이 산화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엄청난 사기를 얻으며 적을 더욱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제압할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베트콩들도 학을 떼며 경기를 일으키게 만든 게 바로 한국군입니다. 과연 정부의 명령으로 억지로 싸우는 겁쟁이 중국군들이 이러한 전쟁의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저는 아직도 저와 등을 맞대고 싸운 한국군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저처럼 매우 늙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들이 지금의 웬만한 미군 현역 병사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울 거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그들은 그만큼 믿기지가 않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자,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 학생은 대답해보세요. 대체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길 생각인 겁니까? 당신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내부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로 제가 어떠한 도발을 해도 외유내강의 모습을 보이며 전혀 동요하지 않던 한국인 석진처럼 한국은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국가였고 솔직히 저는 이런 한국인들과 싸울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여기 백악관 군사 전문가가 한국 관련 충격적인 비밀 자료를 공개한 상황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 관련 어떤 정보가 공개되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조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나중에 꼭 자랑스러운 미군 장교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관련 섬뜩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 강의는 녹화가 되어 전 세계로까지 퍼져나갔기에 현재 강의실 내부에 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하며 그야말로 한국의 소름 돋는 면모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강의는 백악관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초청을 와서 진행하게 되었고 군사학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그의 강의에 모든 학생들이 강의실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강의실은 꽉 차다 못해 학생들은 아예 서서까지 강의를 듣는 등 그야말로 이번 강의는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단에 오르게 된 백악관 군사 전문가는 시작부터 모든 학생들을 경악시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후배들과 소통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버지니아 군사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 몇몇은 군인은 군사학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와 경제까지도 반드시 공부해둬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만큼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때도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군요. 왜냐하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다름 아닌 미국의 최후방국인 한국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것도 한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정말로 미국 우선주의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시작과 동시에 미국 우선 무역집행법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엄청난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었던 멕시코에 관세 최대 50%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건 양국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무역 제재거든요. 결국 멕시코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전부 멕시코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멕시코는 화폐 가치 폭락과 함께 연간 8,6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을 중단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기생충이었다며 막말을 쏟아내더니 미국 기생충에 대한 자유무역은 더 이상 없다라며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에 대해 알루미늄, 목재, 석유의 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특히나 엘버타 주처럼
미국에 막대한 석유를 수출하던 캐나다의 주들은 괴멸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캐나다 또한 보복으로 희토류 광물의 미국 수출을 중단함과 동시에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는 여러 반미 시위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미국은 유럽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럽은 미국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유럽 자동차에 관세를 붙였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애플과 테슬라의 시장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즉, 트럼프의 행보로 인해 전 세계는 유례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은 그가 한국에 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재를 고려한다면 세 발의 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마치 한국에 악감정이라도 있는 듯 최후 방국이었던 한국에 가장 무지막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맹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잔인한 경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왔다며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사업이 미국 칩 제조업체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파괴적인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또 어떻고요? 트럼프는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매출을 거두고 있으면서 정작 한국인들은 미국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며 거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 분야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기에 그야말로 한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며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트럼프는 왜 갑자기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들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껏 한국과 미국은 늘 서로를 최후방국으로 여기며 항상 최고의 사이를 유지해왔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을 증오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저는 분명 한국은 이번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수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계산이 빠른 사업가고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허튼 짓은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이용 가치가 큰 국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완벽한 육각형의 국가거든요. 그러니 트럼프가 한국과 척을 지려는 행보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강의 반도체 강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의 45%, SK 하이닉스 25%를 나눠먹고 있을 만큼 이들의 기술력과 세계적인 위상은 매우 확고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실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반도체 기술은 차세대 기술인 AI와 군사, 슈퍼컴퓨팅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현재 한국은 AI 기술 최강국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을 좀 보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조차 AI 기술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교통은 승객들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최적의 배차 시간을 제공하기에 적은 운영 비용으로도 최적의 흐름을 제공하고 있죠. 대중교통까지 갈 것도 없이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평가를 받는 공항이라는 것만 봐도 한국의 AI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입국 수속을 받기 위해 최소 3시간 이상은 대기해야 하는 다른 일반적인 공항들과는 달리 한국의 인천공항은 AI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곳으로 수속 과정을 모두 AI 기술이 처리하여 얼굴 인식 및 여권 인식, 그리고 수속객의 정보와 특이사항, 위험도를 저절로 평가하여 단 3초 만에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해주고 있기에 아무리 줄이 길더라도 10분 만에 모든 승객들을 처리하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각종 AI 청소 로봇 및 비서 로봇 등 한국은 미친 듯한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AI 기술을 벌써부터 상용화해 놓은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에 절대로 푸대접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한국은 메모리 칩 분야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방위 기술에 사용되는 글로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메모리 칩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멈춘다면 미국의 무기 공장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애플 등 미국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도 덩달아 과부하로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 국가들 및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을 마치 목줄이 묶인 개를 다루듯 너무나도 손쉽게 뒤흔들어 놨지만 미국이 이미 기술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트럼프는 한국에 함부로 제재를 가하다간 오히려 그 곱절의 피해만을 입어야 하거든요. 트럼프가 한국을 제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벌써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무인 기술 또한 최정점에 선 국가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5G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국가답게 6G 네트워크 인프라 또한 세계 최초로 출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수출하던 기술 강국이었고 이렇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다시금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현재 6G 인프라 기술력 면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현대가 소유한 한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및 군사 로봇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인기술 시장을 점령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이런 국가를 홀대를 했다간 미국은 단언컨대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의 강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절대로 한국과 척을 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당시 트럼프는 미국의 기술력 발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며 막대한 투자까지 했을 정도로 기술력이 강한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에 절대로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트럼프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굳이 한국과 척을 지겠어요? 오히려 한국을 잘만 이용하면 미국은 1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돈을 쓸 필요도 없이 손쉽게 붕괴시킬 수 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국만이 중국의 부상을 진정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결국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최후방국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은 현재 한국 기술력의 주 고객층이 누군지를 들여다본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한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2024년 중국의 선진 반도체 수입의 70%가 한국에서 발생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한국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면 중국의 AI 및 군수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기술 및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키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가졌음에도 기술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니 중국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치며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물론 중국이라는 대형 고객을 잃은 한국도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부유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로 현재 중국의 12,000달러보다 3배나 높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더 많은 전 세계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를 늘 기회로 만든 기적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IMF 사태를 겪으며 그야말로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더욱 단결했고 오히려 부실한 기업들이 퇴출되고 혁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면서 결국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완전히 위기를 극복했죠. 보통 한번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국가는 계속해서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는 아르헨티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테지만 한국의 저력은 그 어떠한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던 것이죠. 물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불매운동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부품을 수출하던 국가였고 일본이 없다면 한국은 도저히 최첨단의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으로의 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한국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독자적인 핵심 부품 생산에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전망했던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곧바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점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일본의 수십 년 전통의 반도체 기업들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특별한 국가인 것이죠. 즉,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트럼프가 한국의 중국으로의 칩 공급을 중단시키기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느라 수많은 자금을 지출할 필요도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중국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킴으로써 1인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내겠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고, 백악관 전문가의 강의를 듣던 모든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렸는데요.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지만 유럽 국가들도 아니고 오직 한국만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니, 심지어 어찌 보면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데에 미국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니, 한국이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국가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경악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학생들이었는데요. 믿기 힘들겠지만 여긴 미국 최고의 장교를 육성하는 버지니아 군사대학임에도 중국계 학생들은 꽤 심심치 않게 보이고, 이들은 미국의 평등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입학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의 군사대학에 입학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계 학생들은 매일같이 서로 뭉쳐다니며 자신들은 이곳 대학교에서 미국의 각종 군사 대회비 및 정보를 얻고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중국 국방에 기여를 할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기에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스파이와 다름없는 중국 학생들을 싫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전문가의 주장에 중국 학생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야유를 보내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한국만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국가라니, 그건 20년 전쯤에나 통할 법한 구시대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기술력으로 압도하고 있으며, 이 말은 트럼프에게 있어 한국은 전혀 쓸모가 없는 국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계산적인 트럼프가 한국 따위를 신경이나 쓰겠어요? 즉, 현재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냥 한국은 쓸모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꺼이 한국을 미국의 노예쯤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운명도 이제 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계 학생들의 주장에 백악관 전문가는 그저 픽 웃어버리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학생은 과연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똑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한국이 가진 무지막지한 저력과 한국이 얻을 막대한 이권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보세요. 물론 언뜻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벌이는 치명적인 제재는 한국의 경제를 파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한국을 망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트럼프는 진정한 의미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일으키는 혼란은 그의 진정한 목표를 위한 연막일 뿐이며, 트럼프는 그러한 연막을 위해 다른 국가들이 오직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게끔 만듦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각종 이권을 제공하더라도 일절토를 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을 압도하는 제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열쇠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트럼프는 관세와 제재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행동했지만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선전포고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이러한 한국 제재는 그저 구실일 뿐이며,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안겨줌으로써 한국 경제의 제2의 부흥기를 열어줄 거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척하며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할 것이고, 그 대가로 한국의 미국으로의 100% 무관세 수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낸 상태인데요. 캐나다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어떤 나라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거대한 미국 시장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중국이라는 중요 고객을 잃는 대신
더 큰 시장을 관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 관세 철폐를 통한 더욱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 현대와 기아차는 유럽 및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을 압도하며 단숨에 3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을 상대로 이 정도의 돈을 빨아들이다니 그야말로 한국은 중국이라는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일 것이고,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가파르게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 빠르게 중국을 뛰어넘은 2인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제공할 더욱 충격적인 이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는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대가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고, 한국 기술 기업을 위한 미국 은행 대출 보증과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해 줄 것이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한국에 이러한 막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 같은 한국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미국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를 원하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를 통제함으로써 한국이 결코 미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보조금을 빌미로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 완전히 종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트럼프는 점점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결국 트럼프는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고 또 결국 한국마저 집어삼키려고 시도할 테죠. 사실 이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트럼프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그는 냉혹하리만큼 철저한 사업가이므로 절대로 한국에 등만되는 이권을 넘겨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줄까요? 트럼프의 이러한 모든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는 한국이 2인자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2인자가 된다면 마치 예전의 일본과 지금의 중국처럼 미국의 유구한 전통인 2인자 죽이기로 한국을 잡아먹어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력을 가진 국가로 이 나라에겐 절대로 함부로 이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있었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생각해보세요. 이건 미국이 건국 이래 최초이자 유일하게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당연히 이건 미국에 있어서 손해로 작용한 불평등 조약이죠. 금방이라도 망하거나 혹은 평생을 가난한 국가로 남을 줄 알았던 한국이 이렇게나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끼케야 군인 몇 명 보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그러한 커진 덩치에 맞게 미국은 주한미군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며 미국은 한국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한 대가로 상당한 방위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이 정도 혜택쯤은 줘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한국을 전혀 모르고 펼치는 정책입니다. 물론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은 좋았으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저력을 가진 국가고, 이 나라는 2인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결국 중국보다도 더욱 강력한 2인자로 부상해 1인자인 미국까지도 집어삼켜버릴 거거든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경제 및 군사 제재를 가했을 때 그는 한국을 미국의 가장 가치 있지만 의존적인 동맹국으로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 협정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지배력을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기술 및 경제 강국으로만 남게끔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트럼프는 절대로 한국의 성장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술 기업이 결국 미국으로 종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기술 우위를 확대하여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반도체 제국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전 세계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의 70%가 여전히 한국의 통제하에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자급자족형 반도체 공급망을 개발한 국가로 미국이나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아예 없앤 국가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 및 관세 혜택을 지원해준다면 한국은 자체 AI 기술력을 통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늘려갈 것이고, 결국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통제하는 절대로 대체 불가능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도권 자체가 한국으로 넘어간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목줄을 쥔 건 한국이 될 것이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끌려가는 형국이 될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명쾌한 전문가의 답변에도
중국계 학생들은 도저히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되려 한국이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모조리 빼앗고 반항을 할 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고작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이 14억 인구의 대국 중국을 견제하겠다니 이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주장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그러나 백악관 전문가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죠. 들어보세요. 한국이 전 세계를 놀래킬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소름 돋는 모습은 학생들이 주장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중국에 의해 잡아먹혀버린다는 황당한 주장을 완전히 깨부술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가장 오판한 부분인데,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비 핑계를 대며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을 승인해주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정말로 관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 규탄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이라는 이인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중국의 영내에서의 경거망동을 막음과 동시에 중국의 병력 및 국방 예산을 분산시켜 영원히 1인자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긴급 첩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고, 결국 한국에 대한 핵개발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한국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며 한국으로 모든 돈이 쏠리도록 만들 것이 분명하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갖게 된 한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혁신이 멈춰 뒤떨어진 유럽을 대신해 한국이 미국의 주요 방위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핵 개발을 시작한 한국은 중국의 막대한 견제를 받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기에 트럼프는 부자 나라 한국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견제의 위협을 느낀 한국은 더 빠른 핵 개발을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수입할 가능성도 크죠.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은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방산기술을 갖게 된 국가고, 또한 이러한 강력한 방산기술을 바탕으로 한 달 이내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거든요. 즉, 한국은 중국의 견제가 시작되자마자 핵무기 개발을 끝내버려 역으로 핵미사일 발사대를 베이징 한가운데에 조준하여 중국을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강의 원자력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에까지 원자력 기술력을 수출할 정도로 이미 기술력 하나로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며, 중동 지역 및 아시아 지역은 진작에 제패한 최강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국가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여 충분한 플루토늄 및 우라늄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는 한국은 규제 때문에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규제만 풀린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사일 기술력에 있어서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죠.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현무포 및 SLBM KSS-3 프로그램은 이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고, 실제로 이러한 한국의 무기는 현재 전 세계로 팔려나가며 그 성능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라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의 국방 예산 비중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아직도 휴전국가인 것답게 이미 군과 민간 분야와의 협업 체계도 상당히 잘 갖춰진 국가인데요. 즉,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든 국가며, 결국 군과 민간 기업의 기술 협업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우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경우 후발주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기술 산업에서와는 달리 핵무기에 관해서만큼은 후발주자가 선도자보다 훨씬 유리한데요. 핵무기는 그 특성상 다루기가 쉽지 않고 실전에서 검증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핵무기를 갖고 있던 국가들은 미사일 업그레이드라도 하려고 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해서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핵보유국의 구식적인 핵미사일과는 달리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갖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원래 핵을 보유했던 국가가 아니므로 구식적인 시스템에 맞출 필요도 없이 최고 수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비효율적인 대형 핵폭탄과 달리 한국은 고도로 발전된 첨단 반도체 및 소재 과학산업을 이용하여 전장 배치에 유리한 작고 정밀한 탄두를 개발하여 극한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고, 열핵무기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원자폭탄보다 더 많은 폭발물을 생산할 수도 있어 한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첨단 소재를 통해 낙진을 최소화한 저방사 핵탄두를 사용하여 핵무기의 정치적 군사적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죠. 즉,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고, 한국을 얕잡아봐서 한국에 무기 수출을 하며 이익을 볼 속셈이었던 트럼프는 완전히 물을 먹은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 핵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지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과 서로를 견제하느라 힘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한국과 중국 둘 다 1인자를 넘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핵을 가진 한국은 중국조차 압도적으로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새롭게 가질 핵무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핵미사일이 아닌 AI 기술이 사용된 세계 최강의 핵미사일입니다. 이 말은 한국은 같은 핵보유국 사이에서도 특히나 강력한 입지를 갖게 되며 아무도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없게 됨을 의미하죠. 결국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하는 모든 국가는 이제 전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되어 침략과 도발이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은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장 또한 한국의 핵 억지력에 의해 견제되어 지역 침략을 막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안정된 핵지대 중 하나가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 당시 가차없는 경제 보복을 가했고, 트럼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중국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핵기술은 핵보유국들 중 가장 열악하고 불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배치된 핵미사일도 발사와 동시에 불발이 되거나 그 자리에서 터질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즉, 중국의 핵미사일은 사실상 겁주기의 용도인데, 한국이 AI 기술력으로 만들 핵미사일은 100%의 정확도로 중국의 모든 도시를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므로 중국은 절대로 한국에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어지게 된 한국은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전 세계의 자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제로 보고 투자하게 될 것인데요. 당연하게도 국가와 기업은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춘 안정적인 국가를 선호하기에 핵 억지력을 갖게 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그동안 미국으로 쏠리던 자본까지도 전부 가로채며 새로운 글로벌 금융 강국으로 부상할 확률이 높은데요. 미국은 각종 치안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미국 내에는 대놓고 백화점을 터는 도둑들이 즐비하지만 미국 정부는 수감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늘 인종 갈등과 각종 글로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도 불안정성을 더하는데요. 그야말로 언제 어떻게 갈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강이고, 또 단일 민족이라는 장점은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 상황도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즉, 한국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국가이며 인프라와 기술 수준, 경제력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육각형의 면모를 보여주므로 불안정성이 제거된 한국은 미국의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방위 산업은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래도 유럽을 제패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지만 핵무기를 등에 업은 한국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은 더욱 올라갈 것이고, 결국 한국의 방산업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은 한국에 비해 더 나은 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 및 배터리, 반도체 사업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강력해질 것인데, 미국은 이렇듯 다른 부분에서 마저 한국의 주도권을 점점 빼앗기게 될 것이므로 트럼프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새로운 최강자의 등장을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학생들 모두는 일동경악을 하며 한마디 말도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어떠한 상황이든 늘 극복해버리는 역사를 보니
핵무기를 갖게 된 한국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